김현정의 뉴스 쇼. So far, so good.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좋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습니다. 그동안 폐기까지 요구해왔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죠. 한중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껄끄러운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무기 구매 약속이 상당히 달콤했던 걸까요? 어쨌거나 그동안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졌던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국회 연설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나온다면 바로 이 자리가 될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를 자극하는 특유의 돌발 행동 없이 방안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뭘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입니다. 국회 연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오늘은 국회에서 연설하고요. 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서 24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또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할 듯한데 네. 통상 문제도 빠질 수 없죠.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출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지도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는데요.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려를 했어요, 이미. 예. 국회 연설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탓에 자칫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사실 어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중에는 트럼프 돌발 행동, 돌출 행동 이렇게 유명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북 메시지들이 비교적 온건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죠. 대북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그 기자의 물음에 네. 성공인지 아닌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고요.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또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까지 쏟아내던 때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어제는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회 연설은 어떨지 이 부분 지켜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상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관 등을 체포를 했죠. 네, 전병헌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비서관을 지낸 유모 씨 등이 긴급 체포됐고요. 네. 전 수석이 회장을 지냈던 한국 e스포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네.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요, 롯데 홈쇼핑이 지난 2015년에 재승인 허가를 위해서 금품 로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e스포츠협회에 대가성 후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수석의 위치가 뭐였어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였거든요. 야당 이게 측 간사. 네, 홈쇼핑 업체 재승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자리죠. 청와대 핵심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전병헌 수석은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네, 종국을 향하는 MBC 사태입니다. 오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논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예. 거기에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논의되고요. 예. 앞서 고용주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불신임안 또 이사 해임 요청안이 처리됐던 지난 2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오늘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현 야권 측 다른 이사들도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에는 현 여권 측 이사들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높죠. 파업 66일을 맞는 MBC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 것인데 그렇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전 MBC 사장, 김장겸 사장 전에 김재철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 9명의 탈당은 우선 국민의당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분열될 것이 뻔히 예견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건 뭐 정치의 ABC 기본도 모르는. 특히 안 대표가 현 정부 적폐청산을 보복으로 비판한 데 대해 불만이 고조됐고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문제인데요. 먼저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주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중대 결단까지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거죠, 대표직을.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이런 모든 투덜거림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말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가실 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나가셔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도 안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의 마찰은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분당 상황 어떻게 내부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당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은 증상 진단을 좀 해볼게요. 지금의 네 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대표 리더십이 일단 와야 됐으니까요. 근데요, 예. 이것은 예고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고된 거라고 예고된 거라고. 사실 그동안에도 뭐 크고 작은 마찰이야 쭉 있었습니다.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나설 때부터 네, 그렇죠. 심상치는 않긴 했지만 이미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은 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다시 됐지만은 예.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산이 고갈됐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그 자산이 고갈됐다고 봐야죠. 그걸 확인시켜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대선 과정에서 제보 조작 사건 뭐 이런 것 등등해서 했는데 다만 우리 당의 어떤 당원 당대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그 대표가 되고도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네.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인데 설마 그런 생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봤자 말뿐이고. 할 수도 이건 무엇보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판단력이 그 본인이나 그 주변의 이른바 측근들이나 다들 아마추어죠. 그래서 애당초 되지도 않는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또 우습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닭죽통 개돼버렸다. 이제 바보된 거죠. 바보된 거다. 아마추어 안철수 대표와 아마추어 그 측근들이 지금 당을 바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박지원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게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대표 측의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호남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다 의도가 있기 바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 대표의 그쪽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군가 한번 실명을 대보세요. 누가 있는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안 대표 측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다 그러는데 그게 누군지 제 말씀은 이렇게 지금 드러냈고 안철수 대표 쪽에 서 있는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그 미집사하는 거죠. 과연 몇이나 안철수 대표를 지금 따르고 대표라면 모름지기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얼마나 실명을 내놓고 따르고 있는. 네, 그리고 또 의원이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거죠. 몇이나 따르고 있다고 내부에서는 보세요? 몇 명 없다고 봅니다. 몇 명 없다고? 네. 말하자면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다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바른정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분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면 도모하고 싶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바른정당 11명 남지 않았습니까? 9명 정도는 함께 가야 하는데 그 9명이 되겠는가에 대한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기가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남아있는 자강파에서 최대의 주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몇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요? 잘 아시죠, 그 바른정당 분들. 네, 그 사람, 그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는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왜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까? 중도라는 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중도 보수 뭐 이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역시 아마추어로 바라본단 말씀. 아마추어고 이미 뭐 정치적으로 이제 다 종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친 사람이라고까지. 정치적으로 정치적 자산이 고갈됐다는 게 그 말이죠. 그리고 같이 뭐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가 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세요. 네, 그건 어렵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 유승민 제가 단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와 손잡는 순간 미래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 내면서 윈윈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1이 2가 됩니까? 모든 세상에. 둘이가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건 뭐 구태여 당생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가 전망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흔들리다가 국민의당이 계속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잘 넘어왔잖아요. 또다시 뭉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어차피 민주당이 좀 우세한 선거가 되지만은, 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전열을 재정비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그런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좀 과연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죠. 지금 그 말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 갈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물론 지방선거가 결국 총선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움직임이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과연 제대로 선거를 이끌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는 별로 없죠. 선거를 얼마나 잘 이끌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같이 하기는 이미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그 강을 건넜다고 보시는 정도예요? 네, 선을 넘었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선을 이미 넘은 겁니다. 이미 넘은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절차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 12월 전 이렇게 해도 분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분당이라는 것은 우리 정당법에 없는 겁니다. 집단으로 탈당을 하든가, 뭐 지도부가 뭐 사퇴하든가, 뭐 이러는 거지. 우리 정당법에 부부가 이혼하는 식으로 분당은 그러니까 뭐 분당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갈라진단 말고 생각하세요. 12월 전에 심정적으로는 이미 다 이제 같이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대다수 의원이 어디 있는가? 대다수 지역구 의원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호남 의원들, 호남 중진 의원들 쪽에 손을 들고 있단 말씀이세요? 대다수. 네, 그렇죠.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은 다 이쪽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몸집이 커지면서 제1당 자리 위협받게 생겼으니 국민의당 쪽의 호남 의원들, 뿌리가 같았던 의원들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이 호남 의원들이 나와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두 분이 개인적인 행동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집단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왜냐 그러면요. 그게 이미 지난번 총선을 치렀고 당 사정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호남 유권자들은 또다시 그냥 일당 보다는 우리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
예.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상돈 의원님, 저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당은 12월 내에 이미 선을 넘었다. 같이 하긴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과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이 뭉치진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호남 쪽 의원들과 민주당이 합치지도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자력으로 예. 우리 나름대로 자강론이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는 구도적으로 어려운 선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대선처럼 전국의 표를 누적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처럼 정당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는 타소 선거제 아닙니까? 단체당 어렵죠. 어려운 선거죠.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소선거구 현대구도로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예. 다만 이제 호남에서는 우리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거기서는 지금부터 전열을 정비하면은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강론이죠. 이렇게 서면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일단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강론으로 이 상황 이미 갈라졌는데 자강론으로 다시 뭉치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도부의 사퇴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까? 이제 다만 그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쪼개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절차를 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두고 봐야죠. 답답한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국민의당. 그렇습니다. 예, 네.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만도 분명하고. 속 시원한 돌파가 없는 거죠. 없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찰떡궁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적은 없는데 갈라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 하여튼 보죠. 보고 행간에선 오늘 큰 얘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온다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드디어 어제 왔습니다. 어제 공식 방한을 했는데요. 어제 정오 무렵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예. 평택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까지 이 정신없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살펴봐야죠.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직접 마중 올라가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 아닙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외국 정상을 청와대에서 맞는 게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관례인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예. 이게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깜짝 이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일람표 같이 일정표를 쫙 줬는데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우위를 또 다졌고요. 네. 청와대는 이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게 느껴지던데요. 만찬 메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아마 한미 동맹이 이렇게 앞으로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과거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문 대통령 고향인 거제에서 공수해 만든 가자미 구이. 가자미 구이를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네,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가자미를 거제에서 일부러 가져와서 이게 내 고향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재료를 만들어준 거죠. 예. 360년 된
무려 미국 역사보다 긴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갈비. 360년대 간장이 예. 있긴 있군요. 네, 시간장으로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청와대 감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감으로 만든 후식. 예, 예.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스토리가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네요. 네네, 예, 맞아요. 듣고 보니까. 방한 첫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입니다. 아유, 마이크 무너지겠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뭡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정이 어제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 일정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 네,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뭘 가장 걱정했겠습니까? 혹시나 화염과 분노 발언 때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전쟁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걱정했죠. 한미동맹이 뭔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뭔가 말하지 않을까? 예. 사드 배치 얘기를 또 불쑥 꺼내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걸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어허. 제가 볼 때는 거의 순한 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절제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한미일 삼국 협력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 외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내색을 좀 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하고 중국을 지금 뭐 저울질하면서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려면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무역 불균형 문제 이것도 좀 날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예상외로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돌출 발언, 돌발 행동 없는 방한 첫날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 오늘 오전 국회 연설만 잘 넘기면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시종일관 돈 얘기였다입니다. 그래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는 낙제점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로서는 혹시 좋은 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가로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이미 예, 그렇죠.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통상 외국 정상들이 만나면 이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협상장에서나 하는 거지. 언론 내 대고 이렇게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요. 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관념을 모두 깨고 모두 발언해서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줘서 감사하다. 무기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대놓고 막 해요. 대놓고 막 합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예.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 뭐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적절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시종일관 무기 구매, 일자리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불편할까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 세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하는 분들의 구호를 보면 이제 전쟁을 찬성하는 트럼프, 살인 무기를 들고 오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구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바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그럴 수 있을 있죠. 거예요. 예.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코리아 패싱은 없었지만 북핵 해법도 없었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일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물음이 있었죠. 네, 기자에. 맞아요. 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앞으로 코리아 패싱을 두고 공격받을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공격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이렇게 말할 굉장히 좋은 명분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긴 한데 또 패싱하는 사람이 내가 패싱하고 있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요. 어쨌든 명분상은 그래요. 난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 한국을. 네. 우회하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해법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까지는 갔지만
뭔가 구체적이고 진짜 성과가 있는 북핵 해법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평택까지 마중 나가는 대통령 보면서 박필리님은 국민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전달돼서 뭉클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영자님은 근데 너무 과도한 마중 아니었느냐 이런 느낌도 드셨다고 평가들을 보내주시네요.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8살 여자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조두순이요 2020년이면 출소를 한답니다. 아니 설마 벌써?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을 재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청와대 청원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오늘 첫 순서로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수요일의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가 흡연자는 인턴십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채용 공고를 내렸습니다.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 이게 차별일까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용주의 권리일까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생각을 해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영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주 작지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영화제가 하나 개막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는 영화제인데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가 예술감독으로 여기 참여를 하시네요. 이 이야기 나눠보죠. 50원에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일명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2008년이었습니다. 당시 57세 남성이 고작 8살이던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 더욱 사회적 공분을 샀던 건 재판부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낮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조두순은 복역을 했고요. 2020년 12월이면 출소를 한답니다. 예,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사건을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제가 어젯밤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 20만 명 넘게 지금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현행법상 재심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명이죠. 나영이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직접 취재를 한 박선영 PD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선영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제 박선영 PD가 나영이 아버님한테 직접 좀 출연해서 인터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사양하셨다고요. 네,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예.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가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죠. 벌써 고3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거를 좀 꺼려한다고 해서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 예, 나영이가 벌써 고3. 그러니까 징역 12년형 중에 벌써 9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족들 심경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네,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올 거다. 이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 사실은 2013년, 그러니까 조두순의 12년 형량 가운데 한 5년이 지났을 즈음에 뉴스쇼에서 나영이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출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겁이 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당시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죠. 2013년 인터뷰입니다. 아이가 사고 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은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살자. 공부 열심히 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은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그렇죠.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2013년 나영이 아버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실은 2009년에 말이죠. 이규남 법무부 장관이 영구 격리를 시키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 된 겁니까? 네, 피해자 아버님도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 또 심지어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말씀까지. 네, 아주 솔직한 심경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이런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인터뷰에 육성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예. 나영이 아버지의 심경을 어제 취재한 뉴스쇼 박선영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동일한 행위에 근거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2번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지만 이 재심을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에 징역 12년밖에 안 나왔던 거죠? 형법 제10조가 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그런데 문제는 그걸 주치 만취 상태라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범행 직후에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기록이 없는 아니죠. 거죠? 아니었죠. 그 다음에 범행의 방법을 보면 사리분별 못하고 정신없이 행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떤 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등굣길에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빌딩으로 데려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행해진 그 범행. 그 범행 자체의 잔혹성만 보면 이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 그 전반의 범행은 대단히 치밀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갔죠. 화장실 그렇습니다. 바닥에 흥건하도록.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는 자신은 도주해서 자신의 집에 가서 은닉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된 거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심신미약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형을 상당히 받은 사건. 더 황당한 건요, 표 의원님. 그 당시 12년형이 나왔는데 이거를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게 아니라 조두순 측에서 12년형도 많다 이러면서 항소했던 기억이 나요. 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그 재판부는 제가 한번 2심 재판이죠. 항소심 재판 판사를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시면서 예.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측이죠. 국가에서 항소를 하지 그렇죠. 않으면 예. 형량을 상향시킬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항소를 한 측이 검찰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거군요.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항소를 제기한 측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예.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예. 국가 측이건 예. 그 피고인 측이건 그쪽의 사정을 봐줘서 그 뜻이 맞다고 심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소심. 그렇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1심 재판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여론에. 네. 그래서 사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좀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 재판정에 나설 때는 범행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염색도 하고 안경도 끼고 그래서 피해 어린이가 못 알아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에게는 읍소를 하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대니까. 예. 1심 판사는 사실, 경찰 작성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고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체감을 못 하죠. 검찰이 더 문제는 이 주치감경을 깨트리기 위한.
그런 반대 주장을 충분히 못해서 판사 설득을 못한 거거든요. 1심에서는 충분히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12년형이 확정이 됐고 그 후에 공론화가 되면서 이게 12년형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그보다 더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적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뭔가 어그러진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사 중에 사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예. 왜냐하면 검사가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고요. 그것도 가서 바로 한 번에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조사를 했는데 녹음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도록 했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행의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치감경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는데 이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항소를 그 늦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미 그 항소 기한이 끝나버렸고 항소심이 열린 상태에서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년형이 확정된 거고 지금 9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조두순이 출두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일기 시작했고요. 청와대 청원글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재심을 하자는 건데 법적으로는 재심도 막혀 있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죠.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재심 있었던 적 있지 않느냐 역사에서 보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무죄가 확실한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의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 판결이 있었던 거지 그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범죄자죠. 예. 그가 억울하다는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를 해달라. 특히 그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하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유죄를 하겠다. 국가가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나 지금 유죄로 옥살이하고 있는데 사실 무죄다라는 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때 재심이 가능한 거라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 의원님, 이 3년밖에 안 남았고 피해자가 이렇게 떨고 있고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유일한 대안은 보완 처분입니다. 보완 처분이 뭐죠? 처벌은요.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그런데 보완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또는 신상 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일부도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겐 부과가 되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보호 관찰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 관찰 간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든지. 근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소급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보완 처분을 내릴 때에 범죄 이후 그 재판을 받을 때에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보완 처분 취지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형벌을 많이 주고 싶은데 형벌을 많이 못 주니까 부가해서 이러한 추가 처분을 하겠어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보완 처분은 미래를 향해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법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두순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미래에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입법만 된다면
예. 막을 수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조두순 출두하기 전에 이게만 입법돼서 네. 통과가 되면 조두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는 정치다. 정치는 영화다. 예, 이게 무슨 구호냐고요. 오는 9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노무현 재단 주최로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는 것이 개막을 합니다. 벌써 4회째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제가 바로 영화와 정치라 그럽니다. 나흘 동안 서울극장에서 국내외 영화 40여 편이 상영되는데요. 여기에 예술 감독이 바로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친숙한 바로 그분 오동진 씨가 맡았기 때문에 더 내용이 알차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의 예술 감독 오동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동진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담을 팍팍 주시죠. 아니 정말 예술 감독이 다름 아닌 오동진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보나마나 좋은 영화제다. 얼마나 알차게 꾸려져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자.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네. 우선 어떤 영화제인가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영화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영화제고요. 아마 제목으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정치적 소재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평화, 인권을 담은 영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언뜻 들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영화가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연관이 되네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영화도 역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그런 예술적 행위죠. 예. 저는 늘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그런 두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흔히들 정치판이라고 하잖아요. 정치판.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도 영화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무용계, 미술계 또는 음악계를 한자를 붙이지 않죠. 그러고 보니까 음악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영화계는 흔히 영화판에서는 늘 그래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금 조소할 때 조금 낮춰 부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도 흔히들 정치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분야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어떤 게 영화판과 정치판이 비슷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아니 지금 영화판에 몸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영화계 현장을 보면 영화 감독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한테 뭔가 잘 안 맞으면 영화 촬영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뭘 하나 주고 뭘 하나 받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영화 현장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에서 엄선하신 그 40여 편의 영화 오늘 다 소개는 불가능할 거고 대표작 한두 개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몇 편 고른 작품이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라는 칠레 영화고요.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1973년도에 피노체트에서 군부 쿠데타가 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 산티아고의 비가 내린다. 또 하나는 알제리 전투라고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식민 해방 운동을 하는 과정을 그린 건데 영화사에 길이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알제리 전투. 예. 그 노무현 재단 주최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어떤 그런 영화들도 상영이 되나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스태프들하고 이제 농담처럼 이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노무현 3종 세트 이렇게. 그게 뭐예요? 3종 세트? 이번에 큰 인기를 모았다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영화요. 네, 그리고 변호인은 아무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보셨죠. 네, 변호인도 했고요.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가 감독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제 워낙 많은 1000만 넘는 관객 보셨습니다만 또 열혈 팬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초판 DVD본 이런 것들을 좀 선물로 나눠주고 이러거든요. 특별한 이벤트도 있고. 특별한 이벤트. 기대가 됩니다. 네네. 노무현 3종 세트에다가 산티아고 알제리까지 적어도 요 영화들은 꼭 챙겨보시라 이런 말씀. 네. 저희 오동진 씨 저희 프로그램에 택시 운전사의 김사복
씨의 그러니까 실제 김사복 씨의 아들이 첫 인터뷰를 했었던 거 아세요? 알죠. 저희가 찾아냈던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제가 CBS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네. 그 김승필 씨가 그러니까 이번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신다면서요? 네. 개막식 때 두 가지 부문의 상을 주는데 하나는 사람상, 세상상입니다. 사람상, 세상상. 세상상. 네. 그래서 이 사람상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 기획은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사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실제 택시 운전사였던 김사복 씨에게 광주에서 이분에게 이제 상을 드리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사복 씨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드님에게 대신 송강호 씨가 시상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송강호 씨가 저기 그 촬영 중이어서 네, 택시 운전사를 만든 감독이 그래요. 시상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세상상은 어쨌든 MBC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공범자들을 만든 공범자들 세상상 참 의미가 깊은 영화제네요. 우리 큰 규모 영화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속이 꽉 찬 의미가 깊은 영화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지 소개해 주세요. 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요. 서울 종로상가에 있는 서울극장. 서울 시네마 극장이죠. 원래 이름은. 서울 시네마 극장. 원래 거기가 이제 피카디 단성사 이렇게 세 군데가. 거기군요. 골든 트라이앵글이었죠. 맞아요. 지금은 피카디하고 단성사는 뭐 다른 이름이 됐거나 없어졌습니다만 서울극장 전통의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제가 비교적 고민 끝에 많은 작품들을 엄선했으니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들이 삼아 한번 갔다가 의미 깊은 영화도 하나 딱 보고 오면은 완벽하네요. 네, 아주 알차죠, 휴이지요. 그래요. 오동진 예술감독님, 영화제 잘 치르시고요. 저도 한번 나들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 오동진 평론가가 이번에는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 예술감독 맡으셨네요. 예, 만나봤습니다.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이국당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소리, 검은둥 뻐꾸기 편입니다. 소리가 참 예쁘죠. 우리나라 높은 산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검은둥 뻐꾸기 소리입니다. 이 새소리가요, 검은둥 뻐꾸기. 얘들은 이제 여름철 새인데 가을이 되면 걔들은 또 인도네시아를 가요. 겨울을 6개월 동안 따뜻하고 벌레 많으니까 거기 있다가 되게 5월 14일경 전라도 쪽에 도착해요. 흑산도, 백령도 그런 섬에 도착해서 옛날에 거기를 이렇게 옷 끼워가지고 새가 안 와. 녹음하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자는데 뭐가 들려, 꿈에. 눈을 떠보니까 우러오고 있어. 그래서 방향도 안 맞추고 녹음기를 그냥 파워를 꼭 눌렀어. 근데 녹음이 지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와, 거의 7년 동안 그 새를 따라가. 진짜 이게 귀한 거예요. 값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세박사 윤무부 교수가 힘들게 담아온 이 검은둥 뻐꾸기 소리. 점점 훼손돼가는 자연환경과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검은둥 뻐꾸기 소리는 이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소리가 됐습니다. 검은둥 뻐꾸기를 모르니까, 새 자체를. 우리나라 희귀하고 귀하고 사라져가는 새이기 때문에 이 천년기념을 후보지에 들어가도 근데 나라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새가 진짜 희귀한 새고 사라져가는 새의 귀한 새. 도심 속 새들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죠. 지저귀는 새 소리를 즐길 여유, 현대인들에게는 사치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매일매일이 소란스런 하루지만 이 검은둥 뻐꾸기 소리로 쉼표를 찍어보는 여유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검은둥 뻐꾸기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아, 좋네요. 뻐꾸기 소리. 예. 잠깐 힐링하셨죠? 예. 저희 뉴스쇼에서 11월 한 달 동안 특별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소리유산이죠. 소리유산을 우리 뉴스쇼의 PD들이 부지런히 취재했습니다. 해외도 다녀왔습니다. 그 특별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은 정말 좋은 우리의 새소리 감상하셨습니다. 다시 현실로 좀 돌아오죠. 다시 현실로. 조두순 사건,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았던 탓인데요. 이거 재심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청와대 청원운동이 일고 있는 이 상황 진단을 해봤습니다. 2249님. 조두순이라니요. 이름만 들어도 불안하네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다.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된다. 박준영 님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하셨고, 박소연 님도 이 조두순 사건 확실히 몰랐는데, 확실히 아셨더라도 아마 지금쯤이면 좀 희미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입에 올리기 힘들 만큼 잔인하고 심각한 범죄였네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네요.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그렇지. 고작 12년형? 절대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김선웅 님도 조두순법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연민호 님은 아무리 형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징역살이를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징역살이도 불가능합니다. 한번 재판이 이루어져서 끝났으면 그걸로 끝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자. 나영이로부터 감형입니다. 나영이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자. 이런 대안을 지금 준비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거고요. 김성진 님도 법이 어쩔 수 없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을 해야겠지요 하면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 접근 금지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문자들, 대안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양측의 입장을 대변한 변호인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쇼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또 스스로 인기라고 뭐 인정합니다. 네, 라디오 재판정. 수요일에 한 주의 중심에 있는 코너. 네. 라디오 재판정. 내일 아마 탐정 손수호 나오시면 손변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옆에 어디 가셨어요? 아 글쎄요, 너무 허전합니다.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참.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네, 트럼프 방한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출발하셨는데 지금 차가 굉장히 막혀서 택시 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제가 전화로 들고 근데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음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차 안에 꼼짝없이 길에 막혀서 오늘 백 변호사님은 전화로. 열심히 전화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다중 연결 방송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되게 신개념 방송이네요. 신개념 오늘. 네. 다행히 전화 음질 치고 괜찮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원래 흡연하시잖아요. 애연 가시잖아요. 저 원래 25년 정도 그렇죠. 담배를 폈었습니다. 근데 요새 전자담배 피시면서 금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전자담배를 하게 된 게 담배가 냄새도 많이 나고요. 예.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간접흡연 피해도 좀 많이 주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제 몸에도 좀 썩 좋진 않으니까. 건강에 안 좋고. 네, 전자담배도 요즘에 유해성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훨씬 낫다고 해서 요즘 이걸로 이제 변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를 반흡연가라고 하더라고요. 반? 그러니까 네, 비흡연가가 아니라 반흡연가.
자, 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요새 끊는 분들이 많죠, 노 변호사님 주변에도. 네, 제 주변에 사실 피시는 분들이 몇 명 빼고는 정말 거의 없으세요. 정말 예전에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끊는 분들이 정말 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끊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자, 바로 이 담배 얘기가 오늘의 재판 주제입니다.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회사가 있습니다. 채용에 불이익을 줬다면 이건 부당한 차별인가? 아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권한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네네. 어떤 논란이에요?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던 한 업체가 채용 공고문에 우리 회사는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공고를 올린 거예요.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단 말은 그러니까 흡연자는 안 뽑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그 흡연자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인턴십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직무랑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반흡연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입견은 빼고. 그러니까 흡연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흡연을 하더라도 나가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냥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고용 자체, 인턴십 자체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차별이죠. 이건 위법입니다. 명백한 차별이다, 위법이다 생각하시면 백변, 위법, 차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저는 차별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 사업주로서는 가능한 그런 정도의 제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충분히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노변, 차별 아니다, 합법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의 자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드릴 건 방송 편의상 나눠서 저희가 입장을 드렸다는 거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긴 하는데 백 변호사님. 네. 오늘은 약간의 소신이 들어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약간의 소신이 아니고요. 100% 소신입니다. 오늘은 100% 소신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먼저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채용할 때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의 이유로가 중요합니다.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차별해서 안 되고 신앙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를 다닌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종교 문제로 나이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나이도 안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등이라는 건 이제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고용을 할 때. 근데 이 등에는 사실 헌법에도 규정했지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나 이런 걸로. 근데 흡연으로 이제 피해를 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영업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그거는 당연히 채용할 때 안 뽑을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요즘에 흡연구역 별로 없잖아요. 담배를 피려면 멀리 나가서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이건 위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보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네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은 차별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아무리 기호라고 하더라도.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성도 거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가 뭐 전 직원의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혼자만 못 맞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직무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지금 중요한 선으로 잡으신 거군요. 그런 것도 선으로도 보고 또 예.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라던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안 맞는 경우 혹은 인재상 다른 구성원들하고 또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업무 시간 동안 나가서 흡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뭐 담배를 피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나가서 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가는 게 결국 업무 시간 내내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업무 시간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엄격히 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백 변호사님. 아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업무 중에는 피는 게 아니라 나가서 피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노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조건을 그러면 업무 중에 나가서 흡연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고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아예 전제로 업무 중에는 안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흡연 지금은 뭐 흡연건 아니지만 담배를 핀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채용이 되면 인턴십 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아야죠. 그럴 수는 있어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해서 참아라라고 이제 조건을 달아서 채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당신은 담배를 피니까 아예 안 돼요. 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업주는 매운 음식 먹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채용 안 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게?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채용 안 합니다와 다를 게 없는 거다. 내 사업주는 우리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저희 사업주분께서 안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신입사원 인턴십 채용해서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배제하겠습니다. 이거랑 담배 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주변 동료들한테 해를 안 주지만 이 담배는 뭐 냄새를 풍긴다든지.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담배 같은 경우를 담배도 아까 제가 나가서 저는 핀다 그랬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한다면 그거 안 피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피면. 네, 결국 냄새가 근데 배어 있는 게 있어요. 배어 우리 회사에서는 오래된 냄새.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사업장 안에서 담배 냄새 풍기는 게 싫으니까 나가서 피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은 담배를 피는 무슨 전과자도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채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자체는 차별이다. 명백한 차별인 거죠, 이거는. 근무 시간에 안 나가겠다. 약속까지는 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그 약속을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노 변호사님. 요점은 흡연가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맞지 않으니 그분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면접 같은 곳에서 요즘엔 다 물어보거든요. 흡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 흡연하는군.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식의 사람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뭐 흡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흡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또 그 사회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기업인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회사의 정책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맞으니까 못 뽑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인재상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인재상. 아니 인재상하고 담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뽑겠다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담배를 핀다는 거하고 지금 우리의 회사 인재상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 흡연과 무슨 전과자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담배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요. 흡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전과자인 양, 죄인. 보시면 담배값도 많이 올렸죠. 사실 지금 현재 흡연율은
처음에 이 담배값 오르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담배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노 변호사님도 처음에 옛날에는 담배 끊는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제 질타를 받으시는데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회사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흡연자를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도 약간 거의 범죄자를 전제로 해서 전과자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물론 저는 지금 받아들이는 담배를 피지 사람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한테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예. 금연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이제는 취업까지 안 되게 한다라는 건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찬성하지만 자꾸 네거티브한 네, 그렇죠. 방식으로 가는 건 이건 아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네, 보겠습니다. 일단 백변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김기영님이란 분인데요. 이 청취자께서는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어 먹고 나면 몸에 뵭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그럼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동료들한테 냄새 나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김기영님. 이렇게 또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8599님, 7142님은 아니 개인 회사 아닙니까? 공기업도 아닌데 고용주의 권한 아닐까요? 사주 권한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2202님은 백변님에게 한 표 드립니다. 아니 이 정도로 담배가 혐오스러우면 그냥 전매청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반면에 8384님은 노변님에게 한 표. 금연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겠는가, 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인재사항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고.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인재사항을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렸던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요.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회사니까 뭐 뽑는 사람 마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규정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유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는데 흡연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이유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과연 흡연이라는 게 될 수 있는가, 채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업무장 안에서 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가서 피는 거고 그것도 제한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냥 담배를 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흡연가니까 고용이 안 되라고 하는 건 이건 명백하게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반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마무리를 지금 지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노 변호사님,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인재로서 거부할 수 있다. 뽑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담배가 합리적인 이유가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그게 왜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럽위원회가 있는데 유럽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5일에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흡연자 제외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에게 동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유럽에서는 반차별법이 효력이 있지만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차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공식 선언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에서는 2006년도부터 흡연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얘기고요. 2006년부터. 그래요? 일본 기업에서도 2002년부터 사실은 금연 정책을 그러니까 흡연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러한 식의 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종의 질병처럼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가 많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뽑는 곳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청취자 의견을 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시훈님. 아까 홍어 냄새 배는 것과 담배 냄새 배는 거를 비유한 청취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방귀를 자주
잠깐만요. 방귀 같은 것하고 홍어 냄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시되고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비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팽팽하네요. 그러니까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여러분의 의견은 58대 42, 58대 42로 합법이다. 노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안 오신 게 좀 영향 끼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오신 건 아니고 못 오신 겁니다만, 막혀서. 흡연자들이 이제 세금도 많이 내고,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내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런 데까지 불이익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은 반드시 말씀하고 좀 씁쓸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반흡연가긴 하지만. 참 좀 씁쓸한 좀 세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급연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피지 마라 하는 것도 없고 팔면서 전매청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해야죠. 파는 거를 이 정도로 취업도 안 되는 거라면. 아까 청취자 의견도 하나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만 마지막 박 변호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노 변호사님 한마디. 네, 제가 흡연자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흡연자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담배 금연에 대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9512님의 멘트 문자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노 변호사님의 인사 멘트가 갈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도 준비 좀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한 30분 일찍 나오셔야겠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 있죠. 오늘 오전 10시 45분쯤에 국회에 도착합니다. 1층 출입구를 통해서 본청으로 입장을 하고요. 일단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의장과 10여 분간 환담을 나눈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550명의 참관인을 앞에 두고 본회의장에서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북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지금 일본 언론들 보도로는 그 납치 문제, 납북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네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 있게 보고 내일 뉴스쇼에서 다뤄보죠.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뭘 가장 걱정했겠습니까? 혹시나 화염과 분노 발언 때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전쟁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걱정했죠. 한미동맹이 뭔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뭔가 말하지 않을까? 예. 사드 배치 얘기를 또 불쑥 꺼내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웬걸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순한 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절제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 한미일 삼국 협력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 외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내색을 좀 비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하고 중국을 지금 뭐 저울질하면서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불편하게 보려면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무역 불균형 문제 이것도 좀 날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돌출 발언, 돌발 행동 없는 방한 첫날이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만약 오늘 오전 국회 연설만 잘 넘기면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다시 한번 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 두 번째 행가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가는 시종일관 돈 얘기였다입니다.
그래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는 낙제점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로서는 혹시 좋은 평가 받지 않을까 하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가로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죠. 이미 예, 그렇죠. 대통령 전에. 그러니까 통상 외국 정상들이 만나면 이게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건 협상장에서나 하는 거지. 언론 내 대고 이렇게 돈 얘기 꺼내는 사람은 아마 처음 봤다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요. 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정관념을 모두 깨고 모두 발언해서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언제나 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국방 장비를 많이 구입해줘서 감사하다. 무기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대놓고 막 해요. 대놓고 막 합니다.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예, 예.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 뭐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적절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은 좀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시종일관 무기 구매, 일자리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불편할까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 세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하는 분들의 구호를 보면 이제 전쟁을 찬성하는 트럼프, 살인 무기를 들고 오는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구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바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그럴 수 있을 있죠. 거예요. 예.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코리아 패싱은 없었지만 북핵 해법도 없었다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일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물음이 있었죠. 네, 기자에. 맞아요. 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앞으로 코리아 패싱을 두고 공격받을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공격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이렇게 말할 굉장히 좋은 명분을 하나 그렇긴 한데 얻었어요. 또 패싱하는 사람이 내가 패싱하고 있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도요. 어쨌든 명분상은 그래요. 난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 한국을. 예. 우회하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해법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까지는 갔지만 뭔가 구체적이고 진짜 성과가 있는 북핵 해법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도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평택까지 마중 나가는 대통령 보면서 박필리님은 국민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전달돼서 뭉클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영자님은 근데 너무 과도한 마중 아니었느냐 이런 느낌도 드셨다고 평가들을 보내주시네요.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8살 여자아이를 처참하게 성폭행했던 김현정의 뉴스쇼. So far, so good.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좋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혔습니다. 그동안 폐기까지 요구해왔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죠. 한중 간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껄끄러운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무기 구매 약속이 상당히 달콤했던 걸까요? 어쨌거나 그동안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졌던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오늘 국회 연설이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나온다면 바로 이 자리가 될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를 자극하는 특유의 돌발 행동 없이 방안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뭘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입니다. 국회 연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오늘은 국회에서 연설하고요. 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어 24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또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할 듯한데 네. 통상 문제도 빠질 수 없죠.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출 발언을 내놓지는 않을지도 지켜봐야 그렇죠. 되겠는데요. 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려를 했어요 이미. 국회 연설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탓에 자칫 조율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사실 어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 중에는 트럼프 돌발 행동, 뭐 돌출 행동 이렇게 유명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북 메시지들이 비교적 온건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렇죠. 대북 외교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그 기자의 물음에 성공인지 아닌지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고요. 또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또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화염과 분노 뭐 이런 표현까지 쏟아내던 때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어제는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회 연설은 어떨지 이 부분 지켜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 상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관 등을 체포를 했죠. 네, 전병헌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비서관을 지낸 유모 씨 등이 긴급 체포됐고요. 네. 전 수석이 회장을 지냈던 한국 e스포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네.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요, 롯데 홈쇼핑이 지난 2015년에 재승인 허가를 위해서 금품 로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e스포츠협회에 대가성 후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수석의 위치가 뭐였어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였거든요. 야당 측 간사. 네, 홈쇼핑 업체 재승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자리죠. 청와대 핵심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병헌 수석은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반박은 하긴 했습니다. 파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 갑니다. 네, 종국을 향하는 MBC 사태입니다. 오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논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논의되고요. 앞서 고용주 전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장직 불신임안 또 이사 해임 요청안이 처리됐던 지난 2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오늘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현 야권 측 다른 이사들도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에는 현 여권 측 이사들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높죠. 파업 66일을 맞는 MBC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 것인데 그렇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전 MBC 사장, 김장겸 사장 전에 김재철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 9명의 탈당은 우선 국민의당의 불똥이 어떻게 보는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왜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까? 중도라는 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중도 보수 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역시 아마추어로 바라본단 말씀. 아마추어고 이미 뭐 정치적으로 이제 다 종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종친 사람이라고까지. 정치적으로 정치적 자산이 고갈됐다는 게 그 말이죠. 그리고 같이 뭐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바른정당과 안철수계가 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세요. 네, 그건 어렵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 유승민 제가 앉아서 말씀드렸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안철수 대표와 손잡는 순간 미래가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 내면서 윈윈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1이 2가 됩니까? 모든 세상에. 둘이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맞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제가 구태여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가 전망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흔들리다가 국민의당이 계속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잘 넘어왔잖아요. 또다시 뭉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어차피 민주당이 좀 우세한 선거가 되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전열을 재정비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그런 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좀 과연 되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죠. 지금 그 말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갈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물론 지방선거가 결국 총선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움직임이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과연 제대로 선거를 이끌 수 있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는 별로 없죠. 선거를 얼마나 잘 이끌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럼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같이 하기는 이미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그 강을 건넜다고 보시는 정도예요? 네, 선을 넘었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선을 이미 넘은 겁니다. 이미 넘은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절차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게 12월 전 이렇게 해도 분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분당이라는 것은 우리 정당법에 없는 겁니다. 집단으로 탈당을 하든가, 그렇죠. 지도부가 사퇴하든가, 이러는 거지. 우리 정당법에 부부가 이혼하는 식으로 분당은 그러니까 분당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갈라진단 말고 생각하세요. 12월 전에. 심정적으로는 이미 다 이제 같이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대다수 의원이 어디 있는가? 대다수 지역구 의원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호남 의원들, 호남 중진 의원들 쪽에 손을 들고 있단 말씀이세요? 대다수. 네, 그렇죠. 대다수 지역구 의원들은 다 이쪽이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몸집이 커지면서 제1당 자리 위협받게 생겼으니 국민의당 쪽의 호남 의원들, 뿌리가 같았던 의원들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쪽으로 그러면 이 호남 의원들이 나와서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떤 한두 분이 개인적인 행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집단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왜냐 그러면요. 그게 이미 지난번 총선을 치렀고 당 사정이라는 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호남 유권자들은 또다시 그냥 일당 보다는 우리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상돈 의원님, 저는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당은 12월 내에 이미 선을 넘었다. 같이 하긴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과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이 뭉치진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호남 쪽 의원들과 민주당이 합치지도 못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였습니다. 분열될 것이 뻔히 예견된 바른정당과 통합 이건 정치의 ABC 기본도 모르는. 특히 안 대표가 현 정부 적폐청산을 보복으로 비판한 데 대해 불만이 고조됐고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문제인데요. 먼저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주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중대 결단까지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거죠, 대표직을.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이런 모든 투덜거림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라는 말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가실 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나가셔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도 안 대표와 호남 의원들 간의 마찰은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분당 상황 어떻게 내부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당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분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은 증상 진단을 좀 해볼게요. 지금의 내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대표 리더십이 일단 와야 됐으니까요. 근데요, 이것은 예고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예고된 거라고. 예고된 거라고. 사실 그동안에도 뭐 크고 작은 마찰이야 쭉 있었습니다.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나설 때부터 그렇죠. 심상치는 않긴 했지만 이미 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해진 수순은 가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다시 됐지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산이 고갈됐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그 자산이 고갈됐다고 봐야죠. 그걸 확인시켜줬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대선 과정에서 제보 조작 사건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있는데 다만 우리 당의 어떤 당원당 대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그 대표가 되고도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인데 설마 그런 생각?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한다고 해봤자 말뿐이고 이건 무엇보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판단력이 그 본인이나 그 주변의 이른바 측근들이나 다들 아마추어죠. 그래서 애당초 되지도 않는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또 우습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닭죽통 개돼버렸다. 이제 바보된 거죠. 바보된 거다. 아마추어 안철수 대표와 아마추어 그 측근들이 지금 당을 바보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박지원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게 그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대표 측의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호남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당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다 의도가 있기 바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 대표의 그쪽 사람이라 그러는데 누군가 한번 실명을 대보세요. 누가 있는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안 대표 측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다 그러는데 그게 누군지 제 말씀은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안철수 대표 쪽에 서 있는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그 미집사하는 거죠. 과연 몇이나 안철수 대표를 지금 따르고 대표라면 모름지기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얼마나 실명을 내놓고 따르고 있는. 네, 그리고 또 의원이 다 똑같은 의원이 아닙니다. 그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거죠. 몇이나 따르고 있다고 내부에서는 보세요? 몇 명 없다고 봅니다. 몇 명 없다고? 네. 말하자면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다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바른정당으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분들과 뭔가를 하고 싶다면 도모하고 싶다면 최소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바른정당 11명 남지 않았습니까? 9명 정도는 함께 가야 하는데 그 9명이 되겠는가에 대한 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정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기가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남아있는 자강파에서 최대 주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몇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요? 잘 아시죠, 그 바른정당 분들. 그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화력으로 우리나라인데 자강론이죠. 그래서 지방선거는 구도적으로 구도적으로 어려운 선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대선처럼 전국의 표를 누적하는 것도 아니고 총선처럼 정당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타소선거제 아닙니까? 단체가 어렵죠. 어려운 선거죠. 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소선거구 현대구도로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제 호남에서는 우리의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는 지금부터 전열을 정비하면은 해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강론이죠. 이렇게 해서면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일단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강론으로 이 상황 이미 갈라졌는데 자강론으로 다시 뭉치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도부의 사퇴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이미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다만 안토스 대표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쪼개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근데 그것이 어떤 절차를 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답답한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만도 분명하고. 속 시원한 도파가 없는 거죠. 없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찰떡궁합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적은 없는데 갈라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드는데 하여튼 보죠. 보고 행간에서는 오늘 큰 얘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온다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드디어 어제 왔습니다. 어제 공식 방한을 했는데요. 어제 정오 무렵에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입국을 했고요. 예. 평택 미군기지 방문, 청와대 정상회담, 국빈 만찬까지 이 정신없는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살펴봐야죠. 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까지 직접 마중 올라가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 아닙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외국 정상을 청와대에서 맞는 게 아무리 국빈 방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관례인데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택 미군 기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예. 이게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깜짝 이 행보였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렇게 일종의 일람표 같이 일정표를 쫙 줬는데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우위를 또 다졌고요. 청와대는 이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게 느껴지던데요. 만찬 메뉴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아마 한미 동맹이 이렇게 앞으로 굳건해졌으면 좋겠다. 과거 당신들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문 대통령 고향인 거제에서 공수해 만든 가자미 구이. 가자미 구이를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네,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맞아요. 그때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가자미를 거제에서 일부러 가져와서 이게 내 고향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재료를 만들어준 거죠. 예. 예. 360년 된 무려 미국 역사보다 긴 시간장으로 만든 한우갈비. 360년대 간장이 있긴 있군요. 네, 시간장으로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청와대 감나무에서 따서 말린 꽃감으로 만든 후식. 예. 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비해서 얘기를 하면요. 스토리가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네요. 네네, 맞아요. 듣고 보니까. 방한 첫날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입니다. 아유, 마이크 무너지겠어요.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세요? 뭡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의 심정이 어제 딱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정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 네.